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추석 특집 사람은 향기를 남기고 이 가을 꽃중년 특집으로 오늘은 저와 정박님 둘이서 오늘 읽을 만한 또 사람 냄새나는 책 한 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꽃중년 특집으로 과합니다. 저한테는 좀. 네. 아니 정박님은 이제 또 마음이 꽃, 예, 저는 이제 멘트가 꽃 네. 이렇게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일당백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오늘 가을 이제 추석도 좀 지났고 네.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가을 하면 또 느낌이 또 약간 좀 쓸쓸하기도 하고 예, 괜히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요. 그렇죠. 네. 이 가을하면 아무래도 좀 감상적인 계절이 되죠. 왜 그럴까요? 그 날씨 하나 그게 바뀐 뭐 건데. 호르몬 변화라고도 하는데 특히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호르몬 변화에 따라 가지고 좀 감상적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나쁘지는 않죠. 네네네. 괜히 이렇게 막 이렇게 깃 이렇게 세우는 느낌 뭐 이런 이미지가 가을하면 생각이 좀 나는데 네. 여러분의 가을은 또 어떠신지. 자, 저희 일당백은요 유튜브와 팟빵 그리고 플로어 등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 플로어에서는 또 노래도 한 곡 같이 들으실 수가 있죠. 오늘은 또 어떤 노래로 마무리가 될지 한번 그것도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석 특집 사람은 향기를 남기고 특집에선 어떤 책을 과연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저 노란 손수건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노란 손수건. 네, 뭐 여러 가지 대중가요에도 노란 손수건도 나오고. 태진아 씨도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그 타이어 옐로우 리본 라운디 오크 추리. 네. 그 유명한 팝송 있지 않습니까? 그 팝송에 사실 이야기가 됐던 실화가 있죠. 노란 손수건 해가지고. 그게 미국인가에서 있었던 일인가요? 그게? 그렇죠. 보통 그러니까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 들어보셨죠? 우리 80년대 90년대 뭐 어마어마했죠. 그렇죠. 그때 영어 공부할 때 네. 아주 그 영어 문장이 깔끔하고 네. 평이하고 그래서 참 많이 이제 영어 공부할 때 교재로도 많이 쓰였는데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 같은 경우가 보통 감동적인 실화들을 많이 담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 실화처럼 네. 이렇게 나오긴 나옵니다. 네, 그렇게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미국의 책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여러 가지 실화를 모아가지고 1977년에 그 오천석 박사죠. 그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도 지낸 분인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네. 그 오천석 박사가 노란 손수건이라고 이 책을 편제하신 거죠. 편한 거죠. 이 책이 샘터사에서 나왔는데 네. 77년에 나와가 지금까지도 한 200세 이상을 찍었다고 하죠. 진짜요? 네. 그렇게 많이 팔렸어요? 네, 정말 스테디셀러입니다. 와. 이런 어떤 뭐 생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네. 뭐 좀 실화죠. 실화라고 하니까 네, 우리가 네, 뭐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이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실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뭐라고 할까 좀 삶이라는 게 너무 거창하고 크고 위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주 작고 세밀하고 일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삶을 삶답게 만들어준다. 네. 뭐 그런 의미에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통 그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대중음악은 삶을 위로하고 클래식은 삶을 고양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바로 이 노란 손수건이 우리 삶을 위로도 해주고 또 우리 삶을 또 의지를 끌어올려주고 이런 좋은 좀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 단골 소재는 제가 하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젊은 시절에 뭐 이렇게 빵 같은 거 하나 길가에 있는 저 배를 골고 있는 아이에게 하나 나눠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늙어서 어디 병원에 가서 이제 어마어마한 병원비가 나왔는데 그 의사가 갑자기 전 치료비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물어보면 사실 당신이 저에게 빵을 주셨던 그분입니다. 네. 뭐 이러면서 이제 병원비는 그 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스토리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이 나왔던 기억이 얼핏 납니다. 사실 뭐 이 노란 손수건을 읽다 보면 좀 그렇게 기이한 이야기들 그런 게 많죠. 예, 많죠. 그래서 사실 좀 그 하다가 만약에 조금 약간 좀 평이하다 싶으면 또 세계 진문 기담이라고 아주 진기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또 있어요. 설명 안 되는 이야기들이죠. 우리 흔히 말하는 예언이랄까, 예지라고 할까, 기적이라고 할까, UFO, 뭐 그리고 좀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나름대로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만든 그때 출판사에서 냈죠. 아, 좀 하드코어 버전이군요, 얘가. 예, 근데 여기는 이제 좀 더 다양하게 예. 이 정말 이제 unexplained한 미스터리들만 모아놓은 거고요. 노란 선수 거는 감동 실화, 감동적인 이야기를 모아놓은 거죠. 근데 이런 책들을 읽으면 좋은 게 뭐 있죠? 그러니까 이제 리더스 다이제스트도 그렇고 예전에 우리 뭐 좋은 생각 뭐 이런 책들을 보면 아, 읽을 때는 당장은 좋아요. 네네. 화장실 같은 데도 읽을 땐 아, 그래 참 세상은 살만하지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다가도 네네. 그 길게 남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제가 좀 메말라서 그런가? 아니 보통 그렇게 보죠. 그렇게 소비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예전에 한번 그 금화 피천득 선생 인연이라는 수필도 우리가 다뤘습니다만 그때도 그 소확행이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그 피천득의 수필을 보다 보면 그런 어떤 소확행이 다 연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뭐 담배를 피지도 못하지만 한번 탁 입에 무니까 그 느낌이 향이 좋더라. 갑자기 전화를 우연히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그 여성의 목소리가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못 먹는 술인데 한번 홀짝 마셔보니까 그 느낌이 좋더라. 뭐 이런 것들. 큰 일은 아니지만 네네. 저도 이제 가끔 보면 제일 행복했던 순간 중에 하나가 네. 큰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차를 쭉 타고 가다가 아 마침 이제 수리할 때 뭐 엔진오일 갈 때가 네네. 돼서 딱 카센터를 갔는데 마침 기다리는 손님들이 없을 때 그럼 바로 이제 되거든요. 한 4, 50분이면. 아, 네. 그때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그래서 여러분께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엔진오일 교체할 땐 카 수리를 이제부터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엔진오일 같은 거 교체하실 때 카센터 찾아가야 되고 맨 내비 찍어가고 찾아가고 네. 아니면 뭐 전용 무슨 또 고치는 이런 데 또 가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많이 예. 걸리고. 네.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와서 직접 그러니까 내가 어디 주차해 놓으면 거기다 그냥 말씀드리면 네. 거기서 바로 이렇게 엔진오일을 갈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출장 서비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엔진오일 교환 등 뭐 간단한 정비 네. 같은 것들은 또 같이 해주시는 뭐 예를 들면 뭐 워시액도 좀 보충해주시고 뭐 네. 이런 것들 이제 같이 잘 알아봐 주시거든요. 이 카 수리 이제는 여러분의 작은 행복 카 수리와 함께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이버에서 카 수리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전화를 하셔도 되는데 복잡하니까 그냥 카수리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진오일 교체할 땐 카수리를 꼭 한번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엔진오일 교환에 달려 있습니다. 엔진 오일계의 소확행은 카술이다. 그렇습니다. 네. 자, 카수리를 불러주세요. 네. 자, 하여튼 뭐 그런 작은 소소한 일들이 이제 행복이 되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가 누구나 네. 다 큰 것만을 위해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큰 것만이 하나의 진짜 삶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 좌절과 실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다 대선 도전해야죠, 그러면. 그렇죠. 사실은 인생은 오히려 네. 작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대선 주자들도 지금 표 한 표 한 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작은 한 표 한 표가 모여가지고 대통령이라는 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도 사실 뭐 이런 결국 세상이라는 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여곡절도 많고 파란만장하고 누구나 자기 인생을 대하소설 10권이다. 10권도 모자란다. 다 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들 그 아저씨들 한 60, 70대만 되면 무조건 그 얘기를 하세요. 네. 미치겠어. 아주 다 대하소설이래. 네. 물론 이제 그런 질곡의 세월이 있었죠. 우리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겪어오신 분들이니까 충분히 뭐 그러실만 하긴 하고 또 우리나라가 워낙 변화가 또 네, 컸으니까 네. 개인들도 변화가 굉장히 크셨겠죠. 그렇죠. 그러나 다 쓰면 어떡합니까? 다 쓰시면 어떡해요. 누가 다 읽어. 네. 뭐 얘기는 그냥 명절 때 아이들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다 쓸 수가 없으니까 네. 결국 그렇다고 뭐 남들의 어떤 특별한 사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전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또 그 이야기만 소비하기에는 또 자기가 아쉽잖아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뭔가 같이 웃고 울 수 있는 사연들. 그래서 사실 70년대, 80년대 가장 인기를 끌었던 라디오 프로 중에 하나가 네. 그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김자옥의 사랑의 체험수기.
공모전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사랑의 첨수기를 이제 그 라디오에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모아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 선별을 해서 상도 주고 그리고 그걸 모아서 책으로 냈는데 그 책이 계속해서 저도 읽어봤거든요. 그 사랑의 첫사랑이 어떻게 실패하게 되고 기구한 사연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그때 사람들이 좋아했단 말이죠. 라디오 들으면서도 좋아하고 책을 읽으면서도 좋아하고. 약간 그 여성시대 네네네. 그런 사연 저희는 이제 그 김자욱 씨가 했던 것까지는 제 기억이 없고 네. 그 여성시대도 막 그런 거 모아갖고 책으로 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손숙, 양희은 뭐 이런 네. 여성 진행자들 여성시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왜 그걸 좋아하느냐? 결국 그걸 들으면서 결국 우리가 지금 함께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공감이라고 할까, 위안이라고 할까. 그러면서 또 이 공감과 위안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그래도 어떤 고난을 겪고 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의지랄까 하나의 어떤 자신감을 가지잖아요. 그래 저렇게 다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불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소한 것이야. 우리가 그런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고 그리고 어떤 장애를 가진 몸으로 모든 어떤 불굴의 인간의 한계에 도전한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한 사람들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싶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한계들 같이 극복해가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게 되니까 네네네. 그런 그 면에서 항상 이런 어떤 숙이라는 것들이 네네. 우리에게 어떤 격려와 위안을 동시에 주니까 우리가 좀 좋아했던 거 아닌가. 함께 일단 요런 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 감동을 주고 희망을 주려면 조금 특별한 이야기들 보편성을 좀 가지긴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 가질 수 있는 이야기가 이거죠. 어떤 병마를 딛고 일어난 이야기라든지 사고를 통해서 장애를 입었는데 그걸 극복한 이야기라든지 네. 그리고 가정 환경이나 여러 가지 사회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딛고 일어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사랑의 어떤 좌절을 했지만 결국 그것에 또 굴하지 않고 내가 새로운 사랑을 찾다든지 아니면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좋아하는 소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네네. 상투적입니다만. 네. 네. 아, 그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행복 같은 것들이 좀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제 요 오늘 소개해 주시는 책, 이 노란 손수건은 그 노란 손수건이라는 그 이야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짬뽕되어 있는 그런 책인 거군요. 그렇죠. 보통 이 노란 손수건이 지금 여러 권 나와 있는데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노란 손수건은 이게 그 중에서도 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그 한 25편 정도를 모아가지고. 아, 그럼 노란 수건 뭐 1권, 2권, 3권 이렇게 쭉 그렇죠. 있는 거예요? 예,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일종의 실렉티드 아. 한정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하나씩 보시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죠. 오늘은 얘기를 듣는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굉장히 또 감동일 수 있겠군요. 네. 제일 처음 제가 이제 본 거는 여기서도 제일 처음 내세운 게 크리스마스의 행복이거든요. 아, 상투적이야. 너무 상투적이야. 크리스마스 행복.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말씀대로 이런 어떤 감동 실화의 가장 큰 단점이 그 상투성에서 벗어나기 좀 힘들어요. 그게 좀 이제 그러니까 노란 손수건 자체도 저는 이 노란 손수건 관련된 이야기를 초등학교 고학년 때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요? 아, 그땐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거의 뭐 한 40년 가까이 듣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네.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투성이 안겨주는 안정감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뭐 일본 예를 꺼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일본 사람들이 뭐 우동 한 그릇이라든지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뭐 오싱이라든지 그러니까 참 뻔한 이야기란 말이죠. 어려운 시절에 어떤 어려운 시절에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 씩씩한 이야기인데 근데 그런 이야기가 왜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이거죠. 결국 그것은 결국 지금의 그 삶이라는 그 삶의 조건이라는 건 결국 계속 반복되는 것이니까. 네. 결국 그런 것들은 계속 반복됩니다. 네. 그래 진짜 그 여성시대 라디오 사연도 보면 뻔한 얘기인데 그리고 그 결말도 이제 대충 알 것 같은데 막상 또 들으면
이렇게 약간 빨려드는 흡인력 같은 게 네. 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듣다 보면 또 재밌어요. 우리가 막장 드라마로 욕하면서도 계속 보게 되고 일일 드라마 네. 뻔하다고 하지만 보게 되고 네, 그 네, 예전에 네. 그 작가 김수현 드라마 천편일률이라 하지만 또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밥이 매일 먹는다고 안 먹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여러분에게 1kg 커피는 어떻습니까? 매번 제가 광고하는데도 어쩌면 이제 이제쯤 저 정프로 저것도 보나만 1kg 광고하겠구나 뻔하잖아요. 네. 예상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다려지고 또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지는 1kg 커피. 어쩌면 1kg 커피야말로 여러분이 또 가져갈 수 있는 큰 소확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매일매일 또 행복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1kg 커피. 커피는 이제 우리에게 필수품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필수품을 고를 때는 다른 어쩌다 한 번씩 쓰는 제품들 말고 정말 더 좀 날카로운 기준으로 골라야 되거든요. 네. 정말 좋은 원두를 쓰는가, 좋은 로스팅을 했는가, 그리고 가격이 합리적인가, 네.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아직까지 1kg 커피를 뛰어넘는 커피는 우리가 만날 수 없었다는 게 이제 현재까지 밝혀진 팩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제는 1kg 커피의 세상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1kg 커피는요,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을 하시거나 1kg 커피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맛있으면서 가격도 합리적인 1kg 커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1kg의 행복이네요. 자, 그러면 네. 크리스마스의 행복 한번 들어볼까요? 이 크리스마스의 행복. 네. 이 여성 화자가 나오는데요. 네. 16살 때 울워스 백화점에서 일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죠. 울워스 백화점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울워스. 네. 네. 시간제 아르바이트 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그리고 토요일 하루가 내 근무 시간이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왔다. 루이스 부인이 내게 경고했다. 여태까지는 수월했지. 하지만 두고 보렴.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곧 알게 될 테니까. 매일 오후가 되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려는 손님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다. 이런 북새통 속에서도 나는 희망과 기대에 들떠 하루하루를 보냈다. 크리스마스 이브 학교 졸업반이 주최하는 무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의 파티는 전통적으로 세인트루이스의 고급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바로 내가 이 모임에 초대받았다. 그것도 졸업반 회장의 파트너로 말이다. 그 학생은 최신형 15례 차를 가지고 있는 잘생긴 학생이었다.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16살의 이 학생이 크리스마스 이브 때 아주 고급 호텔에서 열리는 파티에 그것도 학교 졸업반 회장의 파트너 초청을 받았으니까 정말 지금 기분이 덜 때 있는 거죠. 네. 자, 기대하고 고대하던 24일 아침이 밝았다. 친구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빌려온 털코트 옆에 털코트를 고이 걸어놓고 빨간 구두를 반짝반짝 닦아놓고 진주 귀걸이와 가짜 손톱을 구두 한쪽에 숨겨두었다. 파티에 참석할 만반의 준비를 완벽히 갖추었다. 24일만은 특별히 6시 반까지만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다. 내 파트너는 그 시간에 맞추어 백화점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네. 자,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오후가 빨리 지나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시계가 어느새 6시 20분을 가리켰다. 메리 크리스마스. 얘야 그만 집에 가자. 루이스 부인, 같은 점원이죠. 루이스 부인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안녕히 가세요. 그래, 정리하고 너도 들어가렴. 그런데 매출액을 바삐 계산하며 무심히 출입문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그 순간 손님 한 명이 막 들어오는 참이었다. 설마 나한테 오는 것은 아닐 테지. 은근히 겁이 난 나는 이렇게 텔레파시를 보냈다. 저리 가요 아주머니. 이쪽으로 오면 쫓아버릴 거야. 나 지금 무도회에 가야 한단 말이에요. 밖에 내 파트너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근데 뻔히 왔죠. 그렇죠. 네. 그 손님은 마침내 망설이는 걸음걸이로 우리 판매대 앞에 와서 걸음을 멈추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모르는 척 남은 잔돈을 헤아리는 데만 열중했다. 아가씨, 저기 아가씨. 여전히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저 이 양말 얼마죠? 결국 내가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마지못해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정가표 있잖아요. 39센트일 거예요. 이보다 좀 상관없나요? 29센트짜리 있어요. 그럼 29센트짜리 좀 보여주실래요? 미안합니다만 손님, 이제 문 닫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아직 8시 반이 되려면 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6시 반까지밖에 영업 안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그녀는 낙담한 표정이 되었다. 그 낙담한 그녀를 처음으로 나는 찬찬히 훑어보게 되었다. 맨 먼저 시야에 들어온 것은 그녀의 눈가에 들어오진
세상에서 제일 피곤해 보이는 검은 그늘이었다. 얼굴빛이 몹시 창백했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힘없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애들에게 줄 선물을 미처 못 샀어요. 오늘 밤에서야 겨우 돈을 마련했거든요. 미안해요 손님. 정말로 시간이 없었다. 그녀와 입씨름을 벌이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누가 붙잡기라도 하듯 나는 재빨리 판매대를 빠져나왔다. 야외복 입는 것을 도와주기로 한 친구들이 저편에 서서 빨리 서두르라고 눈짓을 보내왔다. 그러나 순간 내 발걸음은 우뚝 멈춰섰다. 웬일인지 마음이 무거웠다. 나는 얼굴을 돌려 그때까지도 판매대 앞에 머뭇거리고 있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좋아요 손님. 하지만 부탁이니 제발 빨리 좀 골라주세요. 바쁘니까. 나 몰라 어떻게 손님 빨리 사시기로 하셨잖아요. 이렇게 쭉쭉 가다가 네. 결국 계산을 하고 시간은 6시 45분 되었습니다. 시동을 걸어놓고 있던 그는 운전석에 앉은 채로 문을 열어주면서 짜증스럽게 투덜거렸다. 왜 이렇게 늦었어? 그러고는 난폭하게 차를 몰기 시작했다. 차가 신호에 걸려 잠깐 멈춰선 건널목에서 초라한 외투를 걸친 그 창백한 손님을 다시 봤다. 그녀는 가벼운 걸음으로 횡단보도를 건넜다. 지치고 피로한 빛이 가신 그 얼굴에 한가득 환한 미소가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쭉 그거 하는 거죠. 방금 전 상점에서 나는 한 사람의 초라한 고객을 보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다. 어린이들의 새로 산 축은기에 판을 걸고 음악을 듣는 어린이들, 리본을 머리에 달고 거를 돌보는 어린이들의 어머니가 바로 그녀였다. 네네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다. 이제 와서 그날 파티의 분위기라든지 내가 입었던 빨간 야외복 등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기억이 별로 없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던 그녀의 미소 어린 얼굴이 분명하게 떠오르곤 한다. 비록 내키지 않은 심정으로 몇 분 정도를 기다려준 것밖에 없지만 그 짧은 순간이야말로 나에게는 더할 수 없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도 그 마지막 손님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 뭐 별거 아닌 이야기죠 사실. 네. 좋은데요. 네. 저는 그래서 뭐 그 뒤에 뭐가 또 있는 줄 알았어요. 예. 예. 너무 어찌 보면 뻔하지 않은데 이 얘기는 그러니까 뻔한 이야기면 예를 들어 뭐 그 양말 산 그분이 알고 보니까 뭐 그 저 큰 부잣집에 뭐 무슨 뭘 맡았다든지 네. 이런 거에서 나중에 뭐 그래도 양말판 아가씨한테 뭐 나중에 뭐 선물을 준다 뭐 이런 거를 네. 생각했는데 네.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저는 신선합니다. 이게 이 에리 프롬이 우리 사랑의 기술에서 그 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랑은 이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여성 화자는 네. 당시에는 지금 빨리 데이트를 가야 되고 이 손님 때문에 나의 그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이브 데이트가 망쳐질까봐 걱정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돌아와가지고 그 손님이 아이에게 줄 선물을 사도록 몇 분을 기다려줬고 그럴 때 그 손님이 그렇게 초라하고 병색 있는 얼굴에서 아주 환한 미소를 띠고 이제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아름다운 엄마가 됐다 이거죠. 네. 그럴 때 그 기분이랄까 이것들이 자기가 지금 살아보니까 평생을 오히려 그때 그 손님의 환한 미소가 자기 삶을 지탱해 주더라는 거죠. 뭐 그때 당시에는 당장 그 옆에 있는 킹카면 네. 친구들의 손짓 이게 정말 중요하고 내 인생의 네. 모든 것 같았겠지만 그렇죠. 오히려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니까 네. 그 기억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고 그렇죠. 아이 엄마의 환한 미소가 내 삶에 꽤 큰 힘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네네. 지금 여기 화자도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줬다든지 뭐 정말 큰 도움을 줬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아주 몇 분간의 기다림만 준 거잖아요. 기다림만 딱 기다려 준 건데 그게 결국은 오히려 나의 어떤 인생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십 년간 내가 삶을 아주 한 번씩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충분히 그래도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날 버티게 해준다 이거죠.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발트 벤야민이라고 독일의 문예 비평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사람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할 때 그 아우라라고 하죠. 오르라고 하죠. 그 아우라라는 말을 이제 많이 썼는데 네. 그 아우라가 있다는 거죠. 아우라.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물과 사람과 사건을 고유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절대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네네네. 유일무이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거 자체가 아니라 뭔가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네. 사실 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어떤 볼펜도 다 똑같은 볼펜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순간에 나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유일무이한 어떤 의미를 가진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인데 나에게 절대적인 의미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때 그 느낌들하고 이게 이런 거 비슷한 거 아니냐. 내가 그 몇 번을 기다려준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초라한 손님에서 아주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엄마로 내가 만들어주는데 뭔가 내가 했다는 그 유일무이한 분위기를 만들어줬다는 게 참 사람을 좀 의미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비슷한 느낌을 갖게 되는 이야기가 그 발트 벤자민의 산딸기 오믈레트라는 산딸기 오믈렛? 예, 숲이 있었거든요. 아주 짧은 에세이죠. 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얼핏 나는데요.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왕이 네. 정말 이제 잘 나가는 왕이죠. 음. 나라는 갈수록 번성해지고 백성들은 늘어나고. 근데 이 왕이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가 살아가는 재미가. 그래서 어느 날 요리사를 불렀죠. 네. 자, 너가 산딸기 오믈레트 하나 만들어 봐라. 그 산딸기 오믈레트를 정말 잘 만들어내면 내가 큰 상을 주고 못 만들면 너를 목을 베겠다. 네. 근데 왜 산딸기 오믈레트냐? 내가 젊었을 때 아버지를 따라 선왕을 따라 전쟁에 나갔는데 그 전쟁터에서 쫓겨가지고 패배를 당해서 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어떤 처지가 되었다. 네. 그때 내가 어느 외딴 산골에서 어느 집에 은신아 몸을 피했는데 네. 거기서 그때 산딸기 오믈레트를 어떤 노파가 만들어줬는데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 그걸 좀 한번 만들었다오. 만들지 못하면 너는 네. 목숨을 내놔야 된다. 이러니까 그 요리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부터 뭐 여기까지. 네. 저는 산딸기 오믈렛 요리법과 하찮은 냉이에서 시작해서 고상한 티미안 향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양념을 훤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믈렛을 만들 때 어떻게 저어야 마지막 제 맛이 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하, 저는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든 오믈렛은 폐하의 입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폐하께서 그 당시 드셨던 모든 식재료를 제가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전쟁의 위험, 쫓기는 자의 주의력, 부엌의 따뜻한 온기, 뛰어나오면서 반겨주는 온정, 어찌 될지도 모르는 현재의 시간과 어두운 미래, 이 모든 분위기는 제가 도저히 마련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맛은 나는 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뭐 아까 크리스마스 행복 이야기 연관됩니다만 네. 결국 그 뭔가를 고유하고 의미를 만들어주는 것은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둘러싼 네. 사물을 둘러싼 분위기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게 사실은 결국 그 여성 화자에게도 그런 것들, 그 분위기가 사실 진짜 그 기분이 좋았는지 진짜 마음이 어떤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마치 그 아우라처럼 딱 피어나는 미소와 그 따뜻한 느낌이 결국은 이런 것들이 나를 네네네. 그 날의 그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작고 사소해 보이는 소확행들이 주는 것들도 이런 아우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 더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아우라라는 게 그 대상의 무엇이 아니고 네. 보는 사람, 관찰자의 그 무엇인 것 같다. 맞습니다. 예. 베냐민의 그 식재료 얘기도 좀 비슷한 그렇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쩌면 그 여성 판매원은 그 아이 엄마를 봤을 때 어쩌면 정말 표정이 밝아질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막 친구들과의 그 뭐 이런 걸 내가 조금 더 미루고 내 기쁨을 조금 더 미루어 놓은 상태에서 나는 그래도 아이 엄마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는 스스로의 어떤 기쁨? 그렇죠. 이런 게 이제 그 당시에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엄마의 모습도 굉장히 환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또 아마 그런 게 아닌가. 그렇죠. 결국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상호작용인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사람과 사람이 이제 나도 주관을 가지고 있고 우리 정프로도 주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세계하고 정프로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세계는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것에 대해서 의견과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도 있고 서로 교환할 수 있는가. 네. 그게 결국은 우리가 다른 각각의 주관이 있는 것 같지만 서로 상호 주관, 서로 통한다는 거죠. 서로 공유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공유된 부분을 통해서 서로
이런 정서부터 시작해서 지식과 정보, 네. 더 나아가서는 사상까지 다 공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런 실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듣다 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폭을 좀 넓혀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네. 듭니다. 네. 자, 크리스마스의 행복, 네. 요 이야기. 일상의 이야기지만 저는 굉장히 신선했던 요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 이 책에 네. 나온 에피소드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한번 들려주시면 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지만 네. 실제 이야기는 잘 모르잖아요. 노란 손수. 네, 진짜 노란 손수니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반겨주마 언제든지 네네네. 너를 환영하마라는 뜻으로는 알고 있는데 네. 이거 잘 모르잖아요. 한번 요 얘기는 한번 그럼 예. 좀 읽어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또 책 제목 자체가 노란 손수건이니까. 그렇죠. 네. 자, 노란 손수건. 요 이야기는 가능한 원본 그대로 좀 읽어드리도록 하죠. 남쪽으로 향하는 그 버스 정류장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다. 생기 가득한 젊은 남녀 세 쌍이 제잘거리며 샌드위치와 포도주 병이 가득 담긴 짐을 들고 버스에 올랐다. 플로리다의 포트 라우더데일 해변으로 향하는 버스였다. 승객이 모두 타자 버스가 곧 출발했다. 황금빛 백사장과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향해 차창 밖으로 추위에 움츠러든 회색의 뉴욕 거리를 뒤로하고 질주해 갔다. 이 세 쌍의 남녀들은 낯선 여행길의 흥분으로 쉴 새 없이 웃고 떠들어댔다. 그러다 좀 시들해졌는지 뉴저지를 지나갈 무렵부터는 조금씩 조용해지고 있었다. 그들의 앞자리, 허름한 옷차림의 사내 한 명이 묵묵히 앞쪽만 응시하고 앉아있다. 이 무표정한 얼굴로는 그 나이가 짐작되지 않았다. 남자는 입술을 굳게 닫고 앉아 조잘거리는 남녀들이 무한해질 만큼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밤이 깊어서 버스는 휴게소에 잠깐 멈추었다. 승객들은 앞다투듯 버스에서 내려 허기진 배를 채웠다. 단 한 사람, 그 남자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 젊은 남녀들은 남자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별의별 상상에 빠져들었다. 뭐 하던 사람이지? 배 타던 선장인가? 아니면 아내와 싸우고 집에서 도망쳐 나왔나? 이 부랴부랴 식사를 마친 승객들을 태우고 버스가 다시 길을 떠났다. 이때 일행 중에 용감한 여자가 그 남자의 옆자리로 가서 앉았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는 발랄하게 말을 걸었다. 우린 플로리다로 가는 길이에요. 처음이죠. 듣자니까 그렇게 멋지다면서요. 한참 만에 그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죠. 남자의 얼굴에 야릇한 우수의 그림자 같은 것이 어렸다. 오래전 한때의 기억이라도 떠올랐던 것일까? 포도주 좀 드시겠어요? 젊은 여자가 남자에게 권했다. 고맙습니다. 비로소 그는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도 잠시 여자가 건네는 포도주를 한 모금 마신 남자는 다시 침묵 속으로 잠겨들었다. 아침이 되었다. 버스가 다시 휴게소에 멈춰 섰고 이번에는 남자도 다른 승객들을 따라 버스에서 내렸다. 오세요. 우리와 함께 식사해요. 그 남자는 몹시 수줍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다. 젊은 일행 중에 그 여자가 다시 남자의 옆으로 가 앉았다. 난 빙고라고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뉴욕에서 내내 있었죠. 형무소에서 그리고 며칠 전에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결혼을 하셨나요? 그 남자가 이야기했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다니요? 형무소에 있는 동안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었죠. 남자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오랫동안 가정을 돌볼 수 없는 형편이니 그렇게 오래 나를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든지 아이들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고생이 된다면 나를 잊으라고 했죠. 참 좋은 여자거든요. 편지 같은 건 안 해도 좋다고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 재혼해도 좋다고. 그 뒤로 아내는 편지를 하지 않았어요. 3년 반 동안이나. 그런데 지금 대구로 돌아가시는 길이란 말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사실은 지난주에 가석방 결정이 확실해졌을 때 또 편지를 썼어요. 옛날에 우린 브룬스위크라는 곳에 살았는데 마을 어귀에 커다란 참나무가 한 그루 있었죠. 나는 편지에 그 참나무 이야기를 썼습니다.
만일 나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면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붙들어 메어 두라고. 노란 손수건이 참나무에 걸려 있으면 나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갈 것이고 손수건이 없으면 재혼을 했거나 나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알겠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겠다고. 만약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리지 않고 어디로 오건 갈 생각입니다. 이야기를 듣던 여자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 젊은 남녀들에게 빙고는 간직하고 있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부인과 세 자녀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요. 버스는 달렸습니다. 브룬스위크가 가까워 올수록 차 안에는 설레는 긴장감이 가득 차 올랐습니다. 마을과의 거리가 20마일에서 15마일로 다시 10마일로 점점 더 가까워 왔습니다. 버스 안의 긴장과 정적은 물을 끼얹듯 계속되었습니다. 엔진 소리만 꿈결처럼 아스라이 이어지고 있었고요. 그때였습니다. 벼란간 요란한 함성이 터져 나왔다. 젊은 일행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춤을 추듯 뛰었다. 덩달아 다른 승객들도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다. 침묵을 지키고 있던 사람은 오로지 한 명, 그 남자뿐이었다. 그는 넋을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차창 밖 멀리 보이는 참나무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다. 그 참나무는 온통 노란 손수건의 물결로 뒤덮여 있었다. 20개, 30개, 아니 수백 개가 바람 속에 환영의 깃발로 마구 물결치고 있었다. 젊은이들이 박수를 치며 소리치는 동안 늙은 전과자 빙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버스 앞문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나갔다. 노란 손수건. 네. 이게 풀 스토리군요, 이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네. 결국 뭐 우리가 노란 리본하고 여러 가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네, 그러네요. 이 이야기를 저는 좀 다른 버전들을 몇 개 들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원본이고 뭐 비슷하게 좀 꾸미거나 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저는 아마 뭐 그냥 이렇게 언론이든 뭐 이런 데서 아마 좀 짧게 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원래 이야기는 전과자 그렇죠. 3년 반 동안이나 감옥에 있던 그 남편을 기다린 아내. 결국 돌아온 탕화를 언제든지 환영한다. 뭐 이게 성경에 돌아온 탕화의 어떤 현대식 버전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노란 손수건이 이제 결국 이 오천석 장관이 박사가 이 책을 쓸 때 왜 제목을 노란 손수건을 했을까? 네. 뭐 교육자 입장에서는 항상 그죠. 어떤 이제 학생도 그 뭔가 중도 퇴학을 한다든지 중도에 그걸 한다든지 그런 중도 하차는 없는 거죠. 항상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뭐 이게 교육의 목적은 결국 그 예전에 No Left Behind 해가지고 누구도 그 뒤에 처지게 하지 않겠다. 누구도 뒤에 남는 사람 아무도 없이 만들겠다. 뭐 핀란드 북유럽 쪽이 약간 좀 그런 그렇죠. 스타일이죠. 네. No Left Behind 하는 게 이제 교육의 사실은 본질적인 거고 그게 결국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노란 손수건 아닌가. 너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너를 환영한다. 이게 이제 노란 손수건의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잘못에 대해서는 그 사회가 정한 뭐 규범 혹은 뭐 법 등에 의해서 그렇죠. 이제 당연히 뭐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지만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이 사회로 크게 보면 사회로 혹은 뭐 그 사람을 기다리는 가족이나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 품으로 누구나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노랗다는 이제 노란 색깔 이거 자체가 또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거죠? 그 노랗다는 게 가장 명시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잘 보이고. 색과 색이 있을 때 가장 눈에 잘 띄는 색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 버스라든지 이런 게 어린이들 옷 입고 다 노란색 많이 하잖아요. 잘 눈에 잘 띄라고 하고 차 중앙선 할 때 이게 노란색으로 중앙선이 이제 그렇죠. 노란색이죠.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게 제일 눈에 잘 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장 이제 눈에 잘 띄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 이 노란 손수건에 바로 교도소에 있었던 죄를 저질렀던 빙고가 결국 왜 노란 손수건을
매달라고 했을까? 그만큼 자기는 반드시 발견하겠다는 그거잖아요. 노란색으로 매달라 한 거잖아요. 혹여라도 갈색 뭐 이런 걸로 그렇죠. 매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나무인지 뭔지 그러니까.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 노란 거는 다시 희망의 색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뭐 어떤 그 작고한 대통령도 노란색을 네네네네. 많이 했죠. 상징처럼. 그렇죠. 희망, 네. 기다림, 네. 그다음에 다시 뭐 돌아온다는 돌아온다 거죠. 뭐 이런 느낌의 이제 노란색에 예. 포함된 그런 의미가 되겠군요. 그렇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잃어버린 사랑, 잃어버린 시간, 네. 그것이 노란 손수건의 어떤 함축된 의미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게 보면 어쩌면 노란색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게 그 뷰티 앰플 화려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잃어버린 나의 피부, 지금 노화된 나의 피부, 주름진 피부. 하지만 다시 우린 되돌리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허니부시 추출물 발효 분말로 만든 화려화, 피부를 채우고 화려한 꽃을 피우는 화려화. 주름 개선과 보습, 탄력에 굉장히 그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이 화려화.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그 반응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 병. 요게 이제 한 상자에 한 달치가 이제 들어있는 거죠. 네, 그래서 30병을 매일 한 병씩 이렇게 드시면 뭐 제가 직접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아마 인터넷에서 후기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화려화와 함께 잃어버린 나의 피부를 다시 잡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080-322-1000번 080-322-1000으로 전화하셔서 일당백 광고 보고 전화하셨다고 하면 할인도 좀 많이 해드린다고 하니까 화려화 한번 꼭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검색창에 화려화를 검색하셔도 다양한 후기들 읽어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노란 손수건의 소개하기는 조금 부담됐습니다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네. 자, 노란 손수건이라는 이야기 풀스토리로 한번 좀 들려드렸고요. 그 다음 이야기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네.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의 손이라는 그 실화도, 이 사실 아버지가 아주 뭐 정말 어릴 때부터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를 키워주고 일을 했지만, 그 아버지가 일종의 학습 장애가 있었던 거죠. 난독증으로.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글을 모르다 보니까, 그 계속해서 이제 어떤 안정적인 직장을 잡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 아버지가 결국 자식이 그 글을 읽고 공부를 하고 상급학교 지나간 걸 너무 자랑스러워했다 이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니 아버지가 결국 자식은 떠내 보내고 혼자 사시다가 갑자기 일종의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단 말이죠. 돌아가셨어요. 근데 왜 돌아가셨나? 아무리 그래도 약을 드시고 하셨는데, 근데 무심코 아버지가 숨을 거둔 땅을 한번 보니까 그 땅에 어떤 약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심장마비 왔을 때 그 약을 드셔야 되는데 그 약을 약병을 못 열었던 거죠. 그 약이 들어있는 병을 못 열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왜 못 열어? 보니까 그 약병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주의 문구가 어린이 손이 안 닿게 안전 뚜껑 눌러서 돌리셔야 열립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냥 막 열려고 하니까 안 열리고 이 글을 못 읽으니까 이걸 눌러가지고 우리가 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국은 글을 못 읽어서 결국은 약병을 문구를 못 들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의 관에 시내로 나가서 사전과 순금 펜 세트를 사가지고 아버지의 명복을 빌면서 아버지의 관에 그것을 넣어드렸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글을 이제 문명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학습 장애로 또 난독증으로 글을 못 읽고 이런 분들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사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노래방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그 노래 부르는 게 힘들어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노래방 가서 노래방 기계를 갖고 노래를 부르니까 이게 글을 못 읽으니까 이게 못 맞추니까 그냥 오히려 예전에 그냥 외우면서 다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거 같이 올릴 수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 예전에는 그리고 노래방에 그렇게 가사가 쭉 나오질 않으니까 그렇죠, 그냥 내가 2절 걸 1절에 불러도 그렇죠. 크게 상관없이 사람들도 그냥 다 그렇게 따라 불렀는데 이제는 가사 틀린 게 되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도 있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영화도 많이 있는데요. 그 제가 제일
아버지의 손을 읽다가 딱 드는 영화가 스탠리와 아이리스라고 그 영화 있거든요. 스탠리. 네. 예, 스탠리와 아이리스. 그러니까 네. 남자 주인공이 스탠리고 여자 주인공이 아이리스거든요. 네. 로버트 드니로가 스탠리 역할을 하고 그리고 제인 폰다. 네. 네. 제인 폰다의 은퇴작이죠. 은퇴작이 이 영화인데 아이리스 역할을 했는데 이게 결국 그런 거예요. 남자가 요리사인데 네. 일종의 뭡니까 공장에 이제 조리사죠. 식당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글을 못 읽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남자 의심을 받거든요. 너가 지금 뭔가 공장에 식재료를 빼돌리고 있다. 장부를 조작하고 있다. 근데 여자가 그걸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남자 글을 못 읽어요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글을 못 읽기 때문에 문서를 쓸 수가 없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남자도 또 공경에 빠지게 되거든요. 아, 글씨를 못 읽는다는. 글을 못 읽으니까 식품 유통기한 이런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아. 그래서 결국 이제 공장에 쫓겨나게 되고 또 이 남자는 여자한테 마음이 있었지만 네. 자기가 글을 못 읽는다는 그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여자가 그 마음을 문을 닫아버리죠.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연락이 왔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서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지금 글을 못 읽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고가 왔는데 읽지를 못해가지고 아버지 장례식도 참석을 못하게 된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 여자한테 와가지고 이제 글을 좀 배워달라 해가지고 이제 결국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참 그때 거기서 보면 이 글을 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문자를 해독을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이런 것들. 네네. 참 그렇죠. 그 관련된 그 비슷한 뭐 소재를 삼은 영화들이 참 많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네. 것들이 결국 우리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글을 읽고 못 읽고 차이에서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같이 동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어떤 이제 관념의 어떤 세계죠. 글로 구성되는 하나의 어떤 요즘 치면 마블 유니버스 하듯이 네네. 문자의 세계관을 새로운 세계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완전히 세계의 어떤 경험의 폭이랄까 깊이가 완전히 달라지고 참 그런 것들이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완전 은하수처럼 이게 쫙 이게 견화증진처럼 떨어지게 하다가 결국 그렇게 되면서 다시 또 그게 연결되거든요. 네. 그 스탠리 아이리스는 보면 정말 한번 보실만 합니다. 그 미국의 네. 노동자 계층의 어떤 그 중년의 삶과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 정말 강추드리는 영화입니다. 네. 스탠리와 아이리스. 네. 네. 갑자기 영화 얘기 그러니까 주시네.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좀 하나 만약에 추천을 해드리자면 네. 캐리와 치솜이라고 이것도 네. 이제 많이 우리가 나오는 이야기인데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캐리와 치솜. 근데 정박님은 이런 책 어떻게 읽으세요? 네? 보니까 뭐 얘기 하나마다 계속 이렇게 네. 힘드셔갖고 어떻게? 그건 아니고 읽을 때는 괜찮은데 말할 때가 좀 힘드네요. 그렇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네. 이번 이야기는 캐리와 치솜. 네, 그 얘기까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게는 평생 잊지 못할 사람이 한 명 있다. 그 사람은 유명한 정치가도 영웅도 예술가도 독재자도 아니다. 그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다. 단 하나 자신에게 덮쳐왔던 어려움을 훌륭하게 극복해냈다는 점만 제외한 말이다. 그는 몸집이 아주 작았고 가난한 집 아이였다. 한쪽 다리가 짧은 장애가 있었다. 그래서 그의 그림 그리는 보기 아주 우스꽝스러웠다. 우리는 그를 쩔뚝거리며 걷는 그 모습과 정말 잘 어울리는 별명이라고 찍고 끌기라고 불렀다. 포인트 앤 캐리라고 불렀다. 그 별명을 줄여서 캐리라고도 불렀다. 캐리는 새벽마다 우유를 배달해서 생활비를 보탰다. 아침 내내 우유를 배달하다 보면 학교에 늦는 수가 있었다. 지각을 한 죄책감 때문에 얼굴이 빨개진 채 덜덜 떨고만 있을 때 야비한 선생님은 캐리를 앞에 세워놓고 킬킬 웃으면서 캐리를 톡톡 때리곤 했었다. 기다란 자로 말이다. 찢어지게 가난하면서도 온종일 하루 굳은 일로 생계를 꾸려나가면서도 캐리의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캐리를 목사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그녀의 꿈은 한마디로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캐리는 목사 같은 것이 적성이 아니었다. 그는 숨막히는 예배보다 탁 트인 자연을 좋아했다. 그러나 천성이 온순한 캐리는 엄마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신학교로 들어가야 했다. 그 뒤로 캐리와 그 어머니가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견뎌내야 했는지는 하늘만이 알 것이다. 마침내 캐리는 그 지방 교회의 부목사로 임명됐다. 첫 설교를 하는 날 캐리는 가엾소리만큼 당황했다. 더듬거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다시 말을 이어나가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고 있음을 깨달았다.
절망적이었다. 한동안 무서운 정적이 흘렀다. 마침내 캐리는 머뭇거리며 마무리를 지었다. 그리고 설교를 중단한 채 연단에 내려왔다. 그의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와서 뇌졸중을 일으켜 쓰러졌다. 아이고. 장례식이 끝나고 캐리는 고향을 떠났다. 아무도 그가 어디를 떠났는지 몰랐다. 그는 인생을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다. 몇 년 후 캐리가 조그만 마을의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는 곧 잊혀졌다. 에든버러에서 지내던 어느 날 의대 교수가 된 어린 시절의 친구 치솜을 만났다. 너 우리 대학에 누가 들어왔는지 아니? 글쎄 그 옛날에 캐리 녀석이 이번에 새로 입학했단다. 나이 30이 넘어 의사가 되려고 새로 시작하다니 과연 캐리다웠다. 캐리는 나이 어린 학생들 사이에 낀 것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캐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리 없었다. 세월이 흘렀다. 나는 런던에서 살게 되었다. 캐리의 소식은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치솜과는 자주 만났다. 치솜은 나이를 먹을수록 풍채가 그럴듯해지고 타고난 말솜씨가 점점 늘더니 결국 본업인 의사를 그만두고 정치인이 되었다. 차관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돌기도 했다. 어느 날 나와 치솜은 스코틀랜드 고원지대에 있는 레녹스로 낚시를 갔다. 이틀째 되던 날 별장의 여주인이 넘어지며 무릎이 깨지는 사고가 있었다. 치솜이 달려갔다. 옛날에 의사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응급조치를 하려 했지만 곧 거절당했다. 우리 마을 의사 선생님이 봐주실 거예요. 그분만큼 치료를 잘하시는 분이 없어요. 1시간 뒤 그 의사가 검은 왕진 가방을 들고 왔다. 환자를 치료하고 나서 우리 쪽으로 몸을 돌렸다. 원 세상에 캐리 아니야. 치솜이 소리를 질렀다. 과연 캐리였다. 그런데 옛날에 그 캐리가 아니었다. 자신감이 넘치는 당당한 신사였다. 캐리는 우리를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저녁을 먹자고 했다. 그날 밤 우리는 캐리의 집을 찾았다. 캐리의 아내는 상냥하고 아름다웠고 캐리의 아이들은 똑똑해 보였다. 다른 손님들도 캐리를 찾아왔다. 그 손님들은 우리에게 캐리의 명망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들려주었다. 밤늦게 캐리의 집을 나섰다. 치솜과 나는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잠시 후 치솜이 입을 열었다. 그 꼬마가 이제는 확실히 자기 자신을 찾은 거겠지? 치솜, 너하고 캐리하고 둘 가운데 누가 더 성공했다고 생각해? 제기랄, 너 정말 몰라서 묻니? 치솜이 중얼거렸다. 여기 이제 내용입니다. 캐리와 치솜. 네네네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안 같아요? 비슷한 얘기는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예전에 그 달과 육펜스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달과 육펜스에서 그 주인공 나가 네. 그 스트릭랜드 네, 그 네, 네. 영국의 정권 중개인을 하다가 프랑스로 네, 네, 네. 들어갔는데 네. 그 영국의 그 당시 사교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영국의 네. 사교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 하죠. 자기 친구들 이야기하면서 한 친구가 아주 유명한 병원의 의사가 되었고 지금 아주 잘 나간다 이거죠. 지금 이제 아주 부유한 지금 이제 부유한 돈벌이가 되기도 하고 기사 자기까지 얻고 네. 그 병원의 의사를 하는 바람에. 네. 근데 자기가 어떻게 그 병원의 의사를 하게 됐느냐? 본래 그 병원에서 잘 나가는 의대 동기가 있었다 이거죠. 네. 근데 그 친구가 그 이제 병원에 본격적으로 취업하기 앞서가지고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 전 세계를 한번 쭉 그 배를 타고 의사로 돌아오면서 한번 유람을 하게 돼 있었는데 이 친구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딱 도착하자마자 바로 거기서 30분 만에 나는 앞으로 내 인생 모든 걸 포기하고 이 알렉산드리아에 살 거야. 라고 해가지고 거기 알렉산드리아에 남아가지고 의사를 하면서 지금은 아이를 6이 있고 돈은 수입은 변변치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병원 의사를 포기하고 알렉산드리아에 주저앉은 친구 덕분에 오늘날 이제 귀족이 되고 그 유명한 병원 의사가 된 친구가 그 아브라함이라는 친구를 만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아유, 그놈 저 인생이 그러니까 머리만 좋아서 되는 거 아니야. 그 인격이 모자라가지고 선택을 저 바보같이 했다는데 그 주인공이 그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출세대로가 열려있던 길을 오히려 네. 다 내 동생이 치려면 정말 큰 인격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결정을 후회 안 하려면 진짜 더 큰 인격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인생을 망친 건가요, 그죠? 알렉산드리아 딱 내렸을 때.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여기서 뭐 그 단순 비교는 아닌데 사람이 우리가 하나의 어떤 길을 그거 할 때 지금 남들이 세속적으로 비교를 할 때는 이 사람은 출세했고 이 사람은 인생이 실패했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여기서 한 친구는 이런 나이에 의사가 되었고 지금 정치인이 되었고 잘 나가고 이러지고 한 친구는 목사 하려다가 실패하고 학교 선생을 하다가 나이 30이 넘어가지고 의대를 갔지만 결국 지금 시골 마을에서 존경받는 의사가 되어서 누구하고도 과연 어떤 인생이 더 성공한 인생인가 라고 말할 때 그 느낌 있잖아요. 저마다 다 다른 척도는 있겠습니다. 참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게 비슷한 느낌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이렇게 들으면 참 뭐 하긴 그렇지 이러면서 이제 막 뭐 이렇게 치열하게 살 거 아닌 것 같다가도 또 이제 한 4월 나흘 지나면 또 다시 그렇죠. 반복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반복이 되기 때문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추석을 지냈습니다만 그러니까 추석이나 설이 1년에 한두 번은 있어야지 우리가 그 생활을 한번 탁 액센트를 주고 또 한번 여기서 심표를 한번 찍고 과연 우린 잘 살고 있는가, 고향에도 한번 가보고 부모님의 지친 얼굴도 보고 그렇게 해야지 이 세상이 살아가지는 거 아닌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놓아버리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죠. 네네네. 자, 오늘 저희 일당백 가을 특집으로 사람의 냄새가 나는 그런 책 한 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 손수건이란 책을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이 책은 이런 조금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여러 개가 묶여 있는 그런 이제 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 끝내면서 혹시 플로로 듣는 분들 계시면 또 노래와 함께 또 마무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어떤 노래 좀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노란 손수건에 맞는 팝송을 한번 뭐죠? 타이어 옐로우 리본 라운드 오크 추리. 알겠습니다. 그 노래 플로에서는 들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